자, 전산세무 2급 105회 기출문제 이론 설명입니다. 이론 풀이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 정보가 회계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와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하는 경우에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이다. 이걸 많이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의 그 재무제표 같은 거,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 주식을 사려면 삼성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렇게 입수를 해서 재무제표를 그렇게 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가 안 보고 결정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목적 적합성, 예측 가능성, 피드백 가치, 신뢰성의 원칙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 예비 심표 감정 23쪽에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아주상사의 기말 재고자산 내역이다. 재고 감모 손실이 총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르게 설명한 것은, 자, 당부상 기말 재고가 100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가 1,500원, 시가는 1,700원. 시가는 올라버렸으니까 오른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올리면 괜히 이익만 많이 난 걸로 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니까 이걸 우리가 저가주의라 그러고 보수주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 평가 손실은 가격이 떨어질 때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모 손실이니까 뭐 시가는 볼 거 없고 실사에 의한 기말 재고가 950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50개가 모자라죠? 50개가 모자라니까 50개 모자라는 건데, 50개면 얼마냐면 여기서 보시면 1000개에서 950개를 빼면 50개가 나와요. 50개 곱하기 원가가 1,500원이야. 1,500원짜리 50개가 부족하면 75,000원이에요. 근데 55%가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 그러면 5%는 영업비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는 이제 5%는 영업 비용으로 들어가고 95%가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원가에 그냥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제외한 95%는 그냥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줄 총이익에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95%인 금액 71,250원. 이것이 감모손실이, 이것이 매출 총액의 그 감소를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매출 총액이,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매출원가에 산입하니까 71,250원 매출원가를 올려주니까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매출 총액이 감소한, 거기다가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비용이다. 이렇게 영업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정상적인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매출원가에 산입하는 정상적인 것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적게 나죠.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유형은 형체가 있는 거죠. 형체가 있는 건데,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제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 또는 이제 임대를 하거나 생산이나 용역, 제공.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쓰려고 사는 게 유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다 이거 1년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정보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거는 낮은 대가로 싸게 샀다 할지라도 공정가치로 그냥 현재 시장 가치로 우리가 자산을 받은 걸로 해요. 회사에다 공짜로 줬더라도 그 사람이 산 가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 사람 빌딩이 1억 주고만 산 건데 그 빌딩이 현재 100억이다. 그러면 그 건물을 100억으로 기재를 하라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다른 자산이 이종자산이에요.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요 고치세요. 공정가액. 4번이 틀렸어요. 이거 전산회계 1급 우리 할 때, 전산회계 1급 우리 할 때, 그때 그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그 다음에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자산은 공정가치로 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4번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 그러니까 언제 매출을 잡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매출액이 얼마다. 그러면 측정할 수 있다. 이거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우리가 물건 팔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용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이건 말이 우리 태희가 근데 그 마트에서 그 파는 사람이 태희한테 1,000원 받고서 과자 주면서 야, 그 과자 다시 내놔. 그건 내 거야. 그러면 태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모든 그 저기 뭐 그 보상 자체가 태희한테 넘어간 거니까 그 또 과자를 분실하더라도 태희 책임이지 그 마트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판매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구매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태희한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 것 같잖아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과자 얼마 주고 사왔는지 원가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 부채,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돼요. 우발자산이 뭐냐면 왜 이렇게 그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꽁돈 생기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꽁돈 생기는 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기재하면 괜히 우발 자산은 자산을 인식하면 안 되고 우발 부채도 부채를 인식하지 말고 주석으로 기재해야 돼요. 우발 부채가 뭐냐면 이제 빚 보증을 서준 거예요. 요새 그 회사 그 그룹에서요 보증을 많이 쓰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보증을 많이 써. 그러면 그 자기네 계열사 보증 같은 거 섰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부채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석, 그 보충서 해석을 다는 데다가 참고로 우리가 어디에 보증 쓴 게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뭐 우리 이거 기초에서 배웠죠. 맨 처음에 배웠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유식한데 그냥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채는 원칙적으로 일변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분류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원가에 됩니다. 5문제씩 나와요. 재무에게 5문제, 원가에게 5문제, 세무에게 5문제, 부가세 3문제, 소득세 2문제. 지난 시간에 부가세 했죠. 그럼 3문제 마치고 소득세는 우리 연말정산 부분하고 요거 있잖아요. 비과세 소득. 요런 게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요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런 종류들, 이자 소득의 종류, 요런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그러면 재료, 농업이 제조간접비. 그 재료는 빵 만들 때 밀가루잖아. 농업인은 그 노동력 월급 주는 거. 제조간접비는 뭐 수도, 가스, 전기, 세금 뭐 이런 거죠. 이게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 어떻게 변하냐 이거죠. 아, 저 사람 행실이 참 좋아. 저 사람 행실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변동원가는 우리 배웠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변동원가는 이렇게 변하는 거. 하나 만들 때 하나 값, 두 개 만들면 두 개 값. 변하는 거.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는 거. 준변동원가는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부터 변하는 거. 준고정원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원가 형태에 따른 권리. 원가의 추적 가능성.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단팥빵을 만들고 크림빵을 만든다. 그럼 단팥을 사오면 그거는 단팥빵에 들어간다. 추적이 가능하죠? 크림을 사오면 크림빵에 들어간다. 아, 이거는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전기나 가스나 세금이나 이런 건 사실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적절한 기준에 따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직접비와 제조간접비, 직접비와 간접비니까 이 3번이 틀렸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그 3번이 틀렸어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뭐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원가, 관련 없으면 비관련원가, 기회원가,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옛날에 사왔던 가격이고, 기회원가라는 거는 내가 그 A안, B안 중에서 A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B안을 포기했잖아요. 그 B안 포기한 원가의 최대 금액, 그걸 기회원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옳지 않은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크면, 그러니까 이번에 빵 만드는 원가가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매출원가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아요.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제조원가 명세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 왜 그러냐면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뭐 이런 걸로 다 기말 재고액이 표시가 되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회계 1급에서 전기말 재무제표, 말 원재 그렇게 해서 우리 순서대로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단기총재조원가는 이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제공품 차변에 단기총재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여기서 그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요 두 개, 요 직접자 붙은 거는 직접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가공원가.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한 거는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 원가를 의미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표시가 되죠. 표시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계산 과정이 나오는데, 자, 이 직접 배부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조금은 있어요. 보조금은. 이 보조금을 요 금액 있잖아요. 요 두 개. 이거를 여기 그 조립 부분, 제조 부분에 여기하고 여기에만 쪼개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이 설비와 전력 부분이 있잖아요. 보조금은 제조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금은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 후 조립 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이게 요것만 물어봤어요. 조립 부분만. 조립 부분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금액이 원래 금액이 60만 원이잖아요. 자, 60만 원 있는데 우선 설비 부문의 금액이 80만 원 있어. 그러면 설비 부문의 원가는 그 전력 부문은 이거 쓴 거. 자,
여기에 그 원가가 요거 합치니까 800이에요. 800. 요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보조 부분에 안 쪼개주니까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거를 이거냐? 요거를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요거 두 개만. 그러면 여기 요거 두 개 합친 게 800이죠? 800분의 600, 800분의 600. 그래서 금액은 요 80만 원. 80만 원 곱하기 800분의 600이니까 6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설비 부문이 조립 부문에 배부된 게 또 여기 60만 원. 60만 원. 이게 숫자 쓰는 게 60만 원. 그 다음에 전력 부문 요 40만 원 있죠? 전력 부문은 여기 보니까 요 킬로와트 전기 쓴 거, 역시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500, 500이니까 3분의 500이니까 딱 50%죠? 그럼 여기에 전력 부문이 딱 절반이 와요. 40만 원 중에 절반 20이 와. 그러면 요거 전력 부문에서 20이 왔고 설비 부문에서 60이 왔고 그럼 세 개 다 더해봐. 60에다가 60 더하고 20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60에다가 전력 부문 20 더하고 설비 60 더하니까 140만 원 나오죠? 그래서 140만 원.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상개별원가. 이 정상개별원가에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예정원가 계산. 예정원가. 예정원가 계산이에요. 예정원가 계산을 계산하고 있는 현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관비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년도 초 제조관비 예상 금액은 100만 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예정 개별원가이거든. 그러면 여기 예정 제조관비 금액이야. 100만 원. 예정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에요. 이거 나눠요. 그럼 여기 나누면은 요거. 예정 배부율은 100만 원 나누기 2만 시간 하니까 시간당 5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50원 나오는데 실제 발생액은 80이고 요거는 우선 놔두고 실제 노무 시간이 10,000시간이야. 원래 2만 시간 예정했는데 13,000시간이면 요거에 대한 그 예정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13,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액 50원 하니까 65만 원이 예정이에요. 예정 배부액. 그러면 예정을 65만 원 했는데 실제가 80만 원이 발생했어. 그러면 빼니까 15만 원이 실제가 더 많이 했어요. 예정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과소배부죠. 15만 원 과소배부.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10명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100만 원 예산 잡았어. 그럼 1인당 10만 원이잖아. 근데 9명만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러면 예정은 90만 원으로 예정을 잡아야지. 근데 실제 쓴 게 120만 원 썼어. 그러면 예정은 90만 원인데 실제 120이니까 30을 더 썼죠? 그러니까 예정을 과소배부한 거야. 그러니까 과소배부는 실제가 더 쓴 거라 이건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 그래서 과소배부. 이런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옵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실제 시간에다가 배부율을 곱하는 거예요. 13,000시간에다 곱하는 거예요. 요거 100만 원 나누기 2만 시간 하면 50원 나오잖아. 50원을 여기다 곱하니까 65만 원. 여기 빼니까 15만 원. 거꾸로 이제 그 예정 배부액을 50원 주어지고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라고도 나와요. 똑같아요. 65만 원. 자, 그 다음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원가계 계산 시 비정상 공선. 이거요. 비정상 공선은 신경 쓸 거 없어. 이거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T자 그리면 돼. 이렇게 하고 그 살을 두르고 자, 이건 T자를 이렇게 그리세요. T자를 그리고
자, 기초가 200개죠? 2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가 900개죠? 9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금이 120개 남았죠? 120개. 그 다음에 공손이 80개야. 깨진 거. 그러니까 불량품. 그러면 여기 완성 수량이 몇 개냐? 이렇게 완성 수량을 구하면 완성 수량은 여기 나와 있죠? 200개 플러스 착수, 200개, 900개 더하고 기말 120개와 80개 빼니까 이게 900개가 나와. 900개. 여기 지금 900개 나왔죠? 이런 거 나오면 T자를 그리는 게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어. 공식 보면은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T자 그리라고요. 기초하고 단기 착수. 이건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기말만 빼있지 공선은 안 뺐잖아. 근데 공선도 빠지는 거야. 공선은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럼 이거 빼니까 900개가 나와. 그런데 정상공선은 완성금 수량의 8%로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900개가 완성 수량이잖아요. 900개 곱하기 8%니까 72개야. 72개. 그러면 72개가 정상이야. 그러면 여기 80개에서 72개가 정상이면 또 72개를 빼니까 8개가 비정상이란 말이야. 여기 4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8개가 비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거 T자를 꼭 그리세요. 이렇게 T자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세무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제가 간이과세자,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법인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거든. 근데 법인은 지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하는 거 맞아요. 간이과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급은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세무서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환급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도 안 돼요.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받을 수 없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의제매입세액이 뭐죠? 식당 같은 데에서 농축수 임산물 사올 때 면세로 사오잖아. 그 면세로 사온 거에 일정 금액 제조업은 104분의 4, 중소기업은 그 다음에 식당은 108분의 8 정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걸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가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 팔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데 맞아요. 왜냐하면 장기로 팔았는데 돈을 받을 때마다 매출로 하고 거기에 10% 부가세를 내야지 한 2년, 3년 할부로 팔았는데 한꺼번에 매출로 잡으면 거기 10%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할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리고 6개월 이상 받기로 한데도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때 공급 시기가 되고 그때 부가세 10%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내공물품 외국 반출 이거 당연히 선적일이죠. 배에다가 직수출하면 선적일이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완성도 지급 조건도 이게 완성도가 이게 6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 이상. 완성도라는 건 진척도에 따라 우리가 공사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맡겼을 때 몇 프로 진행되면 돈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나눠서 받을 때는 역시 똑같이 장기할 판매와 똑같이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이건 부가세를 그만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맞는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만 그래요.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대가를 받기로 한 테고 그냥요
한꺼번에 다 매출로 잡아요. 그냥 부가세를 뭐 낼 게 없잖아. 그냥 수익으로 잡는다고 그냥 재무에 대해서는. 회의 양이 그 가서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 먹으면 그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이 은도되는 때는 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전을 꺼낼 때 그때 재화를 인출할 때 그래서 인치할 때 그때 매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외우라 그랬죠? 면세, 농축수, 임산물,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주택과 그 부스토지, 임대용. 아, 주택을 세를 놓으면서 부가세까지 받아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연탄. 여러분들 연탄은 서민들이 떼는 거잖아. 이거 부가세 없어요. 금융이나 보험용역 이것도 부가세 없어요. 토지도 부가세 없고 노동력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고속철도에 의한 영역 KTX 거기 부가세 10% 냅니다. 그런데 이건 공제가 안 돼. 목간여율이에요. 목간여율. 목욕, 미용, 단위과세자, 역외근송. 역외근송인데 비행기라든가 고속철도라든가 우동고속버스에 관한 그 10% 부가세 는 거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령금액 명세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공제 안 되고 이 고속철도 타고서 부가세 낸 거를 그 철도 요금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버스 있죠? 관광버스 그거는 부가세를 내고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본공제 이게 이제 여기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한봉어 요거 한봉어 나오고 그래요. 기본공제 대상 판단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소득 여기 있죠? 2배사 근연기 여기에 2배사 근연기 이거 다 합친 거와 퇴직과 양도소득 이런 거 다 합친 거를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합하여 판단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옳은 거 고르라니까 1번이 맞아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 나왔죠? 자, 여기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자, 소득 한도가 없어요. 근데 부녀자는 3천만 원 이하로서 부양가족 배우자가 있는 이거는 부녀자는 맞벌이 여성. 여러분들이 그 맞벌이로다가 남편하고 같이 돈을 벌면 여러분 부녀자 공제를 받는데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소득 금액이. 그렇지만 한부모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소득이 얼마가 됐더라도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없다는 게 틀렸죠. 형제자매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안 돼요. 형제 자매까지는 되는데 그 배우자는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안 돼요. 근데 이 둘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예외로 될 수 있어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월할 예상 그런 거 없어요. 하루만 해당이 돼도 부양가족이 돼요. 여기에 지금 맞는 거는 1번이 맞고 이건 다 틀렸다는 거.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에 따른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이익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공로금. 이게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일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태희양이라든가 우리 황제 나중에 그 회사를 퇴직할 때 그 퇴직금 말고 수고비로다가 또 돈을 훨씬 많이 줬다. 그 퇴직공로금은 우리가 이거는 급여소득이라고 봐갖고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근로소득이고 이것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를 내야 돼요.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하계비, 휴가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휴가비 줬다. 그것도 세금 내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에요. 임원이 아니고, 임원은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받음으로 얻는 이익은, 이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왜냐하면 종업원들 월급 적게 받으니까 주택 그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자를 싸게 해주거나 공짜로 이렇게 해주면 그거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근로소득에 속하지 않고 이건 비과세 소득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